안녕하세요. 패널 엄마 이은우입니다. 오늘은 정주영 전 현대 회장이 태어난 지 꼭 100년째 되는 날입니다. 정 회장은 신화를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든 자동차를 타고 그가 닦은 도로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지금 세대가 정 회장의 신화를 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다릅니다. 다만 구두 한 켤레 수십 년 씹는 검소함, 직원들과 씨름하는 걸 즐긴 인간미는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주영 탄생 100년을 맞아서 한 업체가 정주영과 연관된 관련 인터넷 검색어 분석을 했더니 4가지 단어가 두드러졌습니다. 어떤 단어였을까요? 이상휘 미덕대 부총장, 김건식 경남대 교수, 이현종 문화예보 논설위원, 조수진 채널의 정치부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YS 빈소를, 김영삼 대통령 빈소를 찾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찾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네. 예, 예상과 달리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태어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예. 지금 저 시간이 한 4시 정도로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이순자 여사와 함께 올까?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였습니다만 이순자 여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아주 분양하고요. 태연하게 조문객들과 만나서 건강 이야기, 서로 우리 건강 생각해가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신은 담배와 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건강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도 주고받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화해네요. 굉장히 YS 전두환 두 대통령은 굉장히 사이가 나빴지 않습니까? 그렇죠. 83년도 5.18 3주년 때 YS 대통령께서 그때 이제 23일간의 단식을 합니다. 결국 이제 전두환 어떤 정권의 한거에서 하면서 그게 결국 이제 민주화의 항상 기폭제가 되고 또 그 이후에도 보면 사실 두 분의 어떤 신경전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했을 때 이 와인을 이제 채우는 문제를 두고 이 YS 대통령이 전두환한테 다 여기 술 마시러 왔나 뭐 이러면서 큰 소리도 치고 등등 하여튼 두 분의 어떤 신경전은 참 만남 자체부터가 처음부터 해고 또 하나의 척결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바로 전두환 대통령 육사 11기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해낸 하나의를 완전히 척결했죠. 사실 그것 때문에 문민정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기틀이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뭐 고인의 뜻 화해라는 부분이 많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빈소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조문 정치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저런 화해와 통합을 이제 이끌어내는데 기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연이라면 사실 악연 그만큼도 악연도 없죠. 구속을 시켰고 또 연금을 했고 단식을 했고 서로 주고받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정말 상처를 줬던 분들인데 결국은 한 대통령의 죽음으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와서 사실 이제 명복을 빌어줌으로써 역사적 화해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금년 초 어느 언론사의 이제 창립 세미나장에서도 만찬장에서 지금 나온 말씀과 비슷한 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좀 와인을 좀 더 마셨던 모양입니다. 대놓고 YS가 면전에서 저 양반이 무슨 전 대통령이냐 말이야. 내가 구속시켜가지고 국립묘지에 묻힐 수도 없게 해놨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 초대했느냐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두 분이 상당히 큰 앙금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한 분은 고인이 되셨고 또 한 분이 오셔서 저렇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건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는 저는 좋은 역사적 종결이라고 봅니다. 원래 이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악연도 화해를 하면 필연이 된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김영삼 편 민주투쟁에 대한 가장 큰 방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목숨을 건 최장 단식을 하게 한 그 장본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나올 때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건강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정정해 보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본인의 건강 상태, 그러니까 술, 담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좀 비교적 자신할 수 있는 것 같다라든가, 그리고 또 유가족 대표였던 현철 씨에게는 사람이 죽을 때 끝까지 건강한 게 본인이나 자식들에게도 좋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조금 해석을 하자면 조금 묘한 해석도 나올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오늘은
정주영 현대 회장 탄생 정확히 100년 되는 날입니다. 요즘 청소년들도 정주영 회장을 알게 된 계기는 영화 국제시장입니다. 그때 영상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 땅에서 니들이 필요한 배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까 니들이 우리 배 사라 그러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야. 예, 보신 것처럼 저 영화 때문에 요즘 청소년들도 정주영 회장을 알게 됐는데요. 올해 이게 다음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정주영이라는 인터넷 검색창에 셌을 때 연관 검색어를 쭉 뽑았습니다. 제일 위에가 뭘 것 같습니까? 굉장히 쉽게 추측할 수 있는데요. 정중 회장 아닙니까? 정주영 이렇게 치면 연관 검색어. 검색어. 예. 빅데이터 폰이 뭐 쪽에. 그런 거겠죠. 호니 자동차. 네. 오늘은 경부고속도로. 희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정답은 현대입니다. 아, 현대. 예. 현대입니다. 현대. 정주영 치면 현대. 현대가 가장 연관 그렇죠. 검색으로 너무 상식인데 우리 그 생각을 못했네. 예, 많이 어렵게 나옵니다. 근데 정주영의 현대인데 저희가 이제 현대라는 기업을 가장 상징적으로 현대라는 기업의 정신을 보여주는 게 거북선과 폰인데 거북선과 관련된 광고에도 사용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500원짜리 동전이 있고요. 예, 거북선이 나오죠. 배를 사주면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선 제사 4배를 만들어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어쨌든 경제부 기자를 오래 했는데 현대 쪽 분들을 만나면 뭐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면 정말 뭐 불가능은 없다. 그렇죠. 네. 그냥 가자. 뭐 이런 게 결국 그 당시에는 통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게 이제 앙트프르너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진취적인 도전 정신 아닙니까? 예.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 사실은 가능하다고 믿고 밀어붙이는 추진력인데 그런 면에서 현대는 대한민국 기업에서 가장 그런 기업 문화의 저는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금방 이야기했던 이제 거북선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예. 현대가 지금 조선으로서 지금 세계적인 그 탑을 달리고 있는데 그 시초가 됐던 게 사실 조선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아무 능력과 돈이 없었는데 영국 가서 500원짜리 지폐에 있는 거북선을 보여주고 이걸 믿고 차관을 빌려달라는 이 배짱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배짱이 무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차관을 들여오는데 성공을 하고 결국 조선소를 만들고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정주영 회장의 그런 불굴의 도전 정신과 추진력 예. 저는 그것이 가장 현대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부딪혀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든 일이 이제 음량이 있거든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80년대 기업을 다녔습니다. 회사 다녔는데 정주영 회장 덕분에 정주영 회장이 그 도전 정신, 진취적 이건 굉장히 귀감이 됐습니다. 그 귀감 덕분에 사실 일반 회사원들은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예. 뭐냐면 어느 회사든지 정주영 회장의 정신, 정주영 회장 도전 정신 이게 모토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닮으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영업비라든가 아니면 홍보비라든가 이런 게 돈이 없다, 좀 뭐 예산 많이 달라 그러면은 정주영 회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 예. 저런 식으로 노력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타령만 하느냐, 연장나몰하지 마라 이런 얘기 때문에 사실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정주영 회장의 정신이 60년대, 70년대에는 그 시대에는 통했던 것 같고요. 사실 폰이 자동차가 정주영 회장 또 다른 신화의 중요한 축입니다. 폰이에 대한 얘기를 정 회장 얘기도 직접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동차 폰이는 정주영 회장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이 뭐 이제 시작해서 어떻게 될 거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도 낙심할 게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저 사람들이 좀 민만리를 앞서갔는데 언제 그것을 쫓아갈 거냐. 우리는 민만리를 앞서가는 걸 갖다 지금서부터는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는 시점에 우리는 동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크고 앞서갔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참 사고가 독특하십니다. 네, 이게 예. 이 자동차 산업은 일단 뭐 기계공업이 아주 그 종합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 지금도 잘 보시면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는 전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전쟁을 일으키면서 어떤 기술적인 산업들이 아주 종합적인데 우리나라 같은 사실
그런 상황에 74년도에 이 자동차를 만들겠다 생각한 자체가 일단은 당시에 공무원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현대가 자동차를 한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해서 결국 이제 정주영 회장이 김종필 당시 총리를 찾아갑니다. 도저히 이렇게 공무원들 반대 때문에 안 되겠다. 대통령한테 좀 설득을 좀 해달라. 그래서 대통령하고 함께 가서 제가 한번 자동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서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허락을 하면서 시작을 됐거든요. 근데 예. 문제는 당시 이제 미국에서 기술을 들고 와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포드 자체가 보면 무슨 한국에 자동차를 만드느냐 기술이 안 해줬어요. 결국은 그래서 일본 미쓰비시가 엔진을 가져와서 그다음에 디자인은 이태리 사람이 디자인을 해서 그 자동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 처음에 그래서 좀 수출을 했는데 문제는 수출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그런 역경을 거치면 사실은 지금의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를 세운 것 자체가 보면 이거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정정 회장은 생각이 독특했습니다. 방금 이제 자마 시즌 나왔지만 자동차는 달리는 국기다. 내가 망이 좋다. 이야, 저런 생각은 참. 그러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지금 현대, 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최근 금년 상반기도 롯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되게 기업들이 저는 기업의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 그러면 이제 제가 느끼는 삼성의 기업은 굉장히 엄격하고 상당히 정해진 대로 실수 없는 정해진 대로 가능 굉장히 예측 가능한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큰 돌파력도 아니지만 크게 망하지 않는 거라고 보는데 죄송합니다. 현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주영 회장 사망 이후에 또 두 왕자의 난에 의해서 나눠지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또 고초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도전과 불굴의 정신을 하지만 손해볼 때는 또 배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크게 배팅을 하면 크게 또 이룰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삼성과 현대는 대한민국의 양 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 컬처에는 대표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그 기업인들 사이에는 똑같은 건물에 입주에 들어가도 현대 사람이 들어가서 쓰는 건물하고 삼성 사람이 들어가서 쓰는 건물이 문 열고 들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성에는 현대가 조금 저는 더 친화적이지 않는 개인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니에 대한 추억들 있으십니까? 저희 초등학교 때인데 포니 뒤에 보면 조랑말이 있습니다. 조랑말이 그걸 칼로 뜯어서 이렇게 팔면 돈을 줬거든요. 그것도 많이 먹으면 서울대 간다고 그래서. 포니들 말을 많이 먹으면 서울대 간다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걸 하여튼 뜯어서 모으는 그런 게 하여튼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1970년대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참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왜 선생님이 그 가정 환경 조사라는 게 있었죠. 맞죠. 자동차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네, 그렇죠. TV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뭐 이런 걸 했는데 그때 저희들 눈에 제 세대 정도 눈에는 이 포니 자동차는 일종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마당에 폰이 들어서 있으면 부자죠. 뭐. 당시에 폰이 갖고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독일 명차를 소유한 정도일 것 같은데. 제가 86년도에 제가 중고차 폰이를 30만 원 주고 산 거. 제가 30만 원 주고요. 30만 원 주고 그때 사서 결국 나중에 폐차를 1년 뒤에 했는데 되게 오래된 차를 탔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당시 폰을 타고 다녔어도 80대 중반에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출세했다 이런 소리 정도 들을 정도로. 기업인들이 뽑은 경영 의록 1등이 해봤어 그거죠. 해봤어. 이봐 해봤어. 그와 관련해서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크고 앞서갔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모든 기업인은 이런 거예요. 기업은 사업에 손해를 봤다거나 이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 없어요. 아무튼 요즘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에 범인들은 할 수 없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검색어를 보시면 정주영 회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 것 같습니다? 아까 나온 단어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 쪽을 계속 봤기 때문에 아닙니까? 소대 방법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의외로 지금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뽑은 거고 실제 검색어는 이쪽입니다. 현대. 첫 번째 검색어가 현대였고요. 의외로 두 번째 검색어는 전직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정주영 회장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가 떠오르고 실제로 두 분에 관련된 일화가 굉장히 많고 정주영 회장의 회고록에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두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쭉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직하고 좀 더 성실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자기 그 앞날을 개척해 나가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이 나라는 기필코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번영시킬 걸로 난 봅니다. 내 가슴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 두 분 얘기 그렇습니다. 정정희 회장은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번영의 나라를 만들자 기업인이지만,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우리도 남들과 같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잘 살아보는 것이 염원이다. 가만 보면 어떤 정신세계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국가의 발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국 근대화라고 하는 대명제의 한쪽은 이제 정치 부분에서, 한쪽은 예. 경제 부분에서 그 목표를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가 있고 삼성이 있고 롯데가 있고 SK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가 갖는 대한민국의 독보적 기업의 이미지는 뭐냐면 국가의 브랜드로서의 기간 산업들을 계속 처음부터 만들었거든요. 예. 조선이라든지 중화학공업이라든지 자동차라는 건 사실은 다른 재벌들은 사실 엄두를 못 내는 거 아닙니까? 보통 껌을 팔든지 과자를 팔든지 밀가루를 팔아서 어떻게 그냥 편하게 돈 버는 게 중요하지 국가의 껌 어떤 팔아도 이미지. 돈 버는 건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힘듭니다. 근데 국가의 이미지라든지 국가의 조국 근대화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좀 정주영 스타일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박정희 대통령도 일단 집권 과정이나 뭐 정치적인 공과가 있긴 합니다만 60년대, 70년대 어찌됐든 최대 지구상의 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잘 살게 하겠다는 그 일념, 그것으로 또 한 18년을 끌어왔고 그것이 향후에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기저를 가져오는데 토대가 됐다고 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의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사실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두 양반이 통하는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분의 아주 관계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일 쇼크가 났을 때 우리가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중동을 진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정부에서 관료들을 보내서 중동 가서 뭘 할 수 있냐 보니까 와서 이제 보고하는 게 도저히 그 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무 덥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정정 회장을 부릅니다. 자, 그럼 당신이 한번 갔다 오시오. 그 정정회장에 갔다 오더니만은 딱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적지다. 왜 그러냐 했더니만 온 사방이 자갈과 모래다. 다 건자재란 것이죠. 예. 1년 내내도 비가 안 온다. 예. 비가 안 오니까 우리가 1년 내내 공사할 수 있다. 그 낮에 뜨거운 것 같아요. 밤에 공사하면 된다. 낮에 더우니까 밤에 공사하면 된다. 그러니까 두 분이 탁딱 맞은 게 뭐냐면 결국 이런 뭔가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두 분의 어떤 관통하는 정신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그 정정희 회장의 발상에 전환하는 것은 참 놀라울 정도라고 봐요. 또 지금 기업가들 생각해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갖고 있다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중요한 것은 국가 인프라였었거든요. 인프라에서 정정희 회장이 그 최선을 담당했었죠. 건설이라는 부분.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과는 자주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사이였고 또 이 사상이라든가 어떤 정신 세계가 어느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야만이 이게 교집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뭐 그저 그 당시에 기업인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만은 정부 주도의 산업이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나라를 잘 살아야 되겠다는 정부 주도의 산업이었었고 또 거기에 발을 맞춘 대기업들도 그런 국가 정신, 기업가 정신보다도 국가 정신이 없으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정정희 힘들 수밖에 회장도 없죠. 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고마워한 게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장사치가 아니고 그런 얘기 하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는 조금 전에 계속 화면에 경부고속도로를 차가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경부고속도로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의 교집합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조국의 어떤 산업화 그리고 경제 발전 이 부분을 위해서라도 고속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죠. 특히 독일의 아우토반을 시찰하고 와서 더더욱 그 마음이 간절했는데 이것을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해보겠다고 한 사람 바로 정주영 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경부고속도로 하면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 그 정주영 회장과 관련된 일화는 아닌데 저희들 초등학교도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다녀온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경부고속도로 가니까 차가 한 대 지나갈 때마다 아줌마들이 나와서 청소를 싹 하더라. 지나간 다음에 지나간 전이에요. 그만큼 경부고속도로는 그 당시에도 세세션했죠. 신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 지금 예. 이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 아주 중요한 박정희 대통령 정주영 회장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죠. 거북선 조선소 좀 전에 나왔던 그 신화가 사실은 정주영 회장도 못하겠다고 해서 네. 박정희 대통령이 혼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조선소를 하기 힘들다. 이거 왜냐면 뭐 돈 빌려주는 데도 없고 뭐 한꺼번에 힘들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을 불러서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노발대발하면서 무슨 소리야 빨리 나가서 당신 이거 못 만들면 당장 구속시킬 것이다 들어오면 맞아요. 이런 예, 식으로 해서 아주 강하게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정 회장의 또 추진력도 믿은 것이고 정정 회장 입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어떤 질책 자체가 또 하나의 힘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오죽했으면 뭔가 극단의 상황에도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무것도 없는 땅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현대중공업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왜 유명한 기업이 됐나 하면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그동안 세계 넘버원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 배를 만들
만들면 주는 이 배를 만드는 기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문한 쪽에서 그 기간 내에 만들어주는 게 최고로 중요합니다. 근데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기간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한 번도 그 기간을 넘어서지 않고 오히려 당겨서 만들어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신뢰를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정주영, 박정희 두 분은 거의 뭐 소울메이트 정도로 친한 관계인데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정치 지도자 중에 정말 존경한 사람은 유일하다.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다. 그분의 사명감, 추진력, 외침이라면 비할 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무섭긴 무서웠나 봅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앞에 가면 오금이 저렸다고 합니다. 그 치밀함에 굉장히 놀라울 정도였다는 그 해석을 예. 많이 하시고요. 또 대통령과 직접 같이 앉는 자리에서도 다른 얘기를 하다가도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 나오는 자세를 바로잡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뭔가 정신적인 세계라든가 국가관에 이런 것도 치밀하고 또 같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나름대로의 존경심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과는 달리 이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모든 어떤 국가의 인프라가 확충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대통령과 그리고 대기업의 어떤 그 오너가 함께 만나서 같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털어놓고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회고가 가능한 거죠. 사실 저 시대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저개발 국가에서 이제 개발 독재 또는 개발형 권위주의 체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화 인프라든지 아무런 경제 성장의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군사 정부가 들어서긴 했지만 근대화를 이끌 수 있는 엘리트들이라는 게 사실은 군 출신하고 관료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뭐 산업계에도 인력이 없었던 그렇죠. 것이죠. 그것들 밀고 나가는 이제 국가 주도의 개발형 권위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면 정부가 차관을 끌어오고 정부가 국가 인프라를 주도하면서 그것을 담당해야 될 실제로 기업계에 큰 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정주영 회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가슴이 맞은 거죠. 배짱이 맞은 그릇이 맞는 거죠. 그릇이. 저는 그런 부분이 했고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면 그것도 저는 야당 몫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밀고 나갔는데 부작용도 그때는 사실 있었어요. 그 부작용이라는 건 일부의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라는 게 사실은 그 노동자 농민에 대한 사실 일정 정도의 희생을 배경으로 해서 경제를 키우면서 파이를 늘려간 것이고 우리 정주영 회장도 현대라는 엄청난 기업을 국가 브랜드 만들었습니다만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같은 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희생 속에서 이렇게 국가가 발전했다는 것은 지난 우리 역사에서 보면 상당히 우리가 좀 통찰해서 봐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는 마음을 많이 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원래 술을 잘 안 드시나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매일 술 먹어서 같이 뭐 실려 나왔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강릉 비치 호텔이라고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 새로 리모델링 했습니다만 예. 그 호텔에 한번 71년도 이제 유신하고 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하루 정도 쉬러 오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하루만 쉰 게 아니라 4박 5일 동안 쉬면서 매일 하여튼 술을 많이 드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워낙 술 잘 드시니까 그러니까 밤 새벽 4시 뭐 5시까지 술 드시고 하니까 정주영 회장이 매일 맞대자가 하니까 그냥 매일 실려서 나오셨다는 거죠. 예. 생각도 같았지만 전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에서 시달리는 그 고단함 이런 것들을 정주영 회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생각을 일치하고 또 거기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에 거기서 위로를 받는 그런 형태에서 두 사람 관계가 더 돈독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예. 들어요. 다음 검색어를 하나 보기 연관 검색어를 보겠습니다. 정주영을 딱 치면 그와 연관되는 검색어 다음은 이거였습니다. 기업. 그러니까 정주영을 검색어로 치면 연관 검색어로 현대가 나오고 박정희가 나오고 기업.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정주영 회장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주영 공법이라는 유명한 얘기. 기상천외한 공법인데요. 예. 이제 뭐 예. 대표적으로 우리 서산 간척지 있잖아요. 예. 지금은 뭐 거기서 나오는 쌀 양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예. 이 서산 간척지를 건설할 때 이게 이제 길이가 워낙 긴데 문제는 그렇죠. 이제 마지막 저게 돼 공사를 있죠. 예. 저기 이제 물막이 공사를 마지막 하는데 저게 이제 시속 8km였다고 그래요. 예. 초속 8km에서 이게 덤프 트럭이 그냥 도를 갖다 놓으면 금방금방 다 쓸려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정정 회장이 그러면 폐유조선을 갖다가 저기다 갖다 놓으면 저 나가고 있네. 저 폐유조선을. 저 웨더웨이호라고요. 저 폐유조선을 갖다 놓고 저기다 물을 채운 겁니다. 물을 채워서 가라앉히니까 바로 거기서 물이 이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게 성공한 아주 기상천외한 아주 그 공법입니다. 저게 결국은 세계적인 그 토목공학에도 저런 공법이 이제 등재될 정도로 아주 진짜 됐네요. 저렇게 이제 물이 이제 그렇게 세게 안 흘러가서. 제가 저 서산 간척지 공사에 대해서 오늘 좀 찾아보니까 1984년이던데요. 저 서산 간척지가 여의도의 33배 넓이라고 와, 합니다. 엄청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아마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이라면 환경단체에서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렇지만 지금 좀 불가능하죠. 우리가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가 1984년까지만 해도 얼마만큼 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쌀에 대해서 얼마만큼 애착이 있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 그렇네요. 당시 84년도였으니까 저 사건 자체가 뭐 저도 생생히 기억납니다만 이게 경제계의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라든가 여기에 투자라든가 이런 것도 또 상당히 예민한 때였는데 이 84년도 정주영 회장이 일한 사건으로 독특한 아이디어로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실제적으로 88년 올림픽 거치고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면수면주목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정신감, 이런 에너지, 그런 철학도 굉장히 많이 심어줬어요. 예, 정주영 회장이 당시에 저 유속이 빨라서 물망이 공사를 못 한다라고 직원들이 보고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최종 체제가 어렵기 때문에 25만 톤 이런 유조선을 고철로 뜯는 배를 사들여다가 이 체제 헐집에 물을 넣어서 깔아앉혀서 쓰고.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연관 검색가 나온 게 이제 아까는 정주영 하면 현대랑은 뗄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랑 이제 같은 소울메이트로 큰 거지만 아까 말한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기업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혁신, 도전, 불굴 이런 기업가 정신, 앙트레프리너십이라고 하는 그 기업가 정신이 바로 저런 기상천외한 공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해 나간다는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만 어쨌든 하이 리스크를 할 수 있는 배짱이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기업가가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그 전형적인 정수리의 정주영이라는 이미지가 저는 국민들한테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학교 좋은 뭐 고등학교, 대학교 좋은 대학원 박사 이분 공식적으로는 네, 국민학교 졸업했죠. 국민학교 졸업. 소학교, 결국 소학 이제 이렇게 되죠. 자신을 소학교. 키운 거는 바로 신문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면서. 예, 예. 이분의 어떤 신문 사랑이라고 하는 대단합니다. 사실은 이 정주영 회장만큼 예. 신문을 구석구석 읽은 분이 없어요. 사실은 그 이제 정주영 회장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히 이제 신문에 아주 그 모든 문필과 또 철학자들, 경제학자들이 모두 다 나의 스승이다 했을 정도고 또 동생이 저 동아일보 기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또 정신영 회장이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걸 위해서 관훈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신년기획을 만들어서 언론인도 후원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도 있고 사실 이제 정주영 회장의 아이디어라는 게 우리 골프 칠 때 골프에 칼라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누가 제일 먼저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정주영 회장이 제일 먼저. 아, 그렇습니까? 1990년도에 신격호 회장하고 골프를 치시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골프공이 다 이제 흰 공이기 때문에 없어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정주영 회장이 골프공에 빨간색 페인트를 칠해서 나온 겁니다. 와. 그러니까 보이게끔. 그게 바로 골프공이 클럽의 효시입니다, 사실은. 예. 제가 덕분에요. 저는 아침마다 매일 신문 스크랩을 했습니다. 회장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아. 신문을 꼼꼼하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뭐 시간이 없으니까 주요 뉴스들 전부 스크랩해서 뭐 20장씩 이 정도 됐었죠. 그래서 아침마다 고생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나는 신문대학교 나왔다. 신문대학교 나왔죠. 사실 저도 이제 경남대학교입니다만 신문대학교보다는 좀 낮은 대학으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신문대학이라고 말할 정도로 신문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은 분인데 지금 저것과 견뎌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사실 신문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뉴스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라는 것도 사실 정치와 경제와 외교라고 하는 좀 굵직굵직한 묵직한 부분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연예 기사라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좀 가십거리로 나오는 이야기에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이어서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뭐 그렇게 되는 뭐 트렌드를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이 좀 자기가 좀 뚜렷이 쓰기 위해서는 신문이 갖고 있는 그 이력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뉴스가 갖고 있는 이력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 젊은이들이 좀 지금도 놓치지 않고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화 백투더퓨처에 보면은 미래 세상에서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게 신문으로 그렇죠. 나와요. 저도 기자 생활 20년이 됐는데요. 만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신문 하나를 읽었을 때 이 의문점이 안 풀리는 날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을 그만큼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참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게 바로 신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주영 회장 대단하십니다. 그 시절에 신문에 나오는 뭐 수필과 경제학자들이 모두 나의 스승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결국 우리가 긴 인생을 놓고 보면 결국 정주영 회장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처지, 낮은 학력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에 대해서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죠. 본인이 실패했다고 손을 들찌게 빌어서 실패지 인간이 자기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할 때는 그건 영원히 난 승리하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번째가 가장 어렵습니다.
연관 검색어. 네 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뭐 마지막 나면 소떼겠죠. 소떼죠. 뭐. 아니요. 소떼는 아닙니다. 소떼 소떼와 관련이 있는데 그 키워드는 소떼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쏘. 굉장히 놀랍게도요. 인터넷 검색창이 정주영에서 연관 검색어에서 현대 박정희 기업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꿈이었습니다. 꿈. 예. 꿈이라는 단어가 연관 검색어에서 아주 중요한 측면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왜 소떼 방법을 꼽아봤느냐 하면 정말 꿈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자기의 평생의 꿈을 이뤄나가는 사실 소떼 방법은 뭐 전 세계가 주목한 대단한 일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 이제 소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서산 간척지에서 키운 소입니다. 그렇죠. 예. 만들어서 서산 키워서 농장에서 키운 1,001마리를 가져왔죠. 1,001마리. 그러니까 자신이 옛날에 아버지로부터 그 어떤 소판돈을 가지고 이제 한국 넘어왔지 않습니까? 넘어와서 이제 가출해서 와서 거기서 사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빚, 그때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다시 가서 그것을 보답해야 된다. 결국 이제 소떼 1,001마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게 1이라는 숫자는 마지막 1,000마리가 가져가면 되는데 1,001마리 가져간 이유는 바로 1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 결국 이제 남북 관계의 어떤 새로운 또 물꼬도 텄고 그리고 결국은 또 자신의 어떤 마지막 꿈, 북한에 넘어올 때 어떤 꿈들을 마지막에 이루었던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소떼 방북은 세계를 감동시켰던 그런 사건이죠. 예. 네, 저는 저 때 취재 기자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98년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게요. 정말 소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처음으로 우리가 민간인이 처음으로 이 분단된 북쪽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위에서 바라본 모든 그 대단하네요. 사진이, 예. 바로 저런 모습이 모든 신문 일면에 실렸었습니다. 네, 그때가 참 기억이 그러니까 납니다. 사실은 저 때도 이제 DJ 정부 초창기거든요. 그러니까 DJ 정부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하면 통일과 이 화해협력이나 햇볕 정책에 대한 일관된 비전을 가진 분인데 실제로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이 된 98년 첫 해 북경에서 비료회담을 북한하고 차관급 회담을 하는데 계속 결렬됩니다. 그래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고는 싶은 남북관계 물꼬가 트이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그걸 저 정주영 명예회장이 1,001마리의 소떼 방복이라고 하는 이 20세기 최고의 예술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예.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남북관계 물꼬를 텄습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연관어에 소떼 방복이 연상되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젊은 청년 이 정주영이가 자기 집에서 소판도를 가지고 나왔을 때 가진 꿈이라는 건 성공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성공을 이루어서 다시 돌아가서 고향에 1,001마리의 소를 갖다 준다는 것은 남북 통일을 꿈으로 다시 미안에 가지고 남겨놓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좀 큰 반향을 일으켰으라고 봐요. 청년들, 인터넷을 이용하는 분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전 정주영 거기서 꿈을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연관 검색어였습니다. 연관 검색어. 꿈의 완결이라 봐야 돼요. 예, 정주영 회장이 소떼 방북을 할 때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그 한 마리 사와 1,000마리 소가 되어 그 무리를 잡으려 꿈에 그리는 고향 산상을 찾아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예, 저 때만 하더라도 저 때 이제 많이 이제 연로하시고 난 다음인데 꿈 속에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주영 회장이 이제 시골에 있을 때 어렸을 때 그 이장집이 있었거든요. 이장집에서 동아일보를 봤습니다. 예. 그 동아일보를 보기 위해서 그 이장집을 매일 갔는데 사실은 그 이장집 딸을 보기 위해서 매일 갔어요. 그러니까 저 첫사랑이었죠. 예. 첫사랑이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성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가니까 그 첫사랑이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가슴 안고 다시 넘어왔는데 이제 나중에 소떼 방북 이후에 이제 성공하셔서 예. 올라갔을 때 그 첫사랑 연인을 찾았습니다. 찾았습니까? 결국은 못 찾았어요. 이미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자손들을 좀 잘 돌봐주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그 본인이 어렸을 때 나왔을 때 그 첫사랑의 아련한 것들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이 소떼 방북 이후에 북한을 가시면서 마지막 그 첫사랑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 그리고 저 소떼 방북이 1998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바로 이제 북한 사람들도 이 밥에 쇠고기국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98년 소떼 방북으로 바로 열린 것이 바로 금강산 관광길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이제 새천년 민주당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집권 여당이었죠. 거기 출입하면서 이제 의원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금강산 관광에 정몽원 회장이 의원들과 함께 동행한 적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몽원 회장, 그러니까 아들이죠. 예. 나중에 이제 현대아산이라는 대북 사업을 넘겨받게 되는데 의원들의 손목을 정말 잡고 끌면서 정말 소년처럼 저기 내려다 보이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고향이었다. 네, 이런 얘기도 했고,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왜
이 방북과 그리고 이 북한과 관련된 대북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그 설명했던 일들이 많이 기억난다고 의원들이 이런 회고라고 꿈을 꾼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미가 있는 분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휴머니티가 있어야지 꿈도 꾸는 건데요. 정주영 회장이 제일 좋아했던 게 씨름이었다. 네. 그 직원들하고 신입 사원들하고 씨름하고 그렇죠. 예. 네, 저희 그 1990년대 초반에 예. 이제 대학에서 그 입사 시험 준비할 때 그 현대를 가려면 씨름을 잘해야 된다. 아, 네. 예. 회장님이 직접 이 신입사원을 신입사원과 함께 겨루기를 해서 뒤집기도 하고 예. 내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었죠. 그러니까 저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대한민국의 두 기업이 이제 현대와 삼성인데 묘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삼성의 기업 문화와 현대 기업 문화인데 저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랬을 때 현대가 갖는 기업 문화의 완결판이 저런 거지. 그러니까 씨름. 예. 씨름이라는 인간적인 소통과 이 스킨십이라는 것이 가장 높은 총회장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것이 사실 여기 말한 꿈,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그 다음에 돌파력, 추진력 이런 것들을 하나의 집단적인 이 힘으로 몰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같은 건물이지만 현대가 들어가고 삼성이 들어가면 다른데 일단 현대가 들어가면 좀 구질구질한 건 맞습니다. 삼성이 들어가면 깨끗하고요. 근데 일감이 떨어진 다음에 일감을 마무리하는 방식이 현대는 그야말로 날밤을 새가지고 그냥 끝을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 스타일과 삼성 스타일은 대한민국 기업에서도 좀 같이 절충을 시켜서 결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주영 회장이 제일 좋아했던 노래 18번이 살짝만 흘려주시면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거야 정말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이 누가 부른 거죠? 윤항기 가수. 윤항기 예, 이분이 부른 이거야 정말. 또 가는 세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분이 근데 가는 세월하고. 정주영 회장께서 흥을 받으면 20곡 연속으로도 불렀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송대관 씨의 쨍하고 했들날도 저렇게 불러주셨다고. 아, 쨍하고 했들날. 예. 아무튼 예, 이거야 정말 제가 이게 방송 준비를 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거야 정말 이 노래를 모르더라고요. 예, 좀. 그러니까 이제 그룹 회장단 회의를 한번 소집을 하면 예. 이제 뭐 회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회식을 하지 않습니까? 꼭 이제 그 그룹 사장단들하고 이렇게 영을 하면서 꼭 이 노래를 몇 곡씩 부르시면서 저렇게 이제 마무리도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소통의 공간이 사실은 저렇게 회장이 직접 나서 노래 부르고 씨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보면 결국 직원들이 그걸 못 보고 못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친근감 또 소통의 어떤 하나의 수단도 되는 것이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저렇게 직원들과 함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참 엄청난 전 세계적 재벌, 거대한 부자가 됐는데 제가 이제 정주영 기념관에 가서 보니까 정주영 기념관에 구두가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뭐 구두를 몇십 년씩 신고 그리고 이 구두가 너무 오래 신어서 갈라지고 그 사이에 구두 약을 바르고 또 자기 집을 지을 때 건설 현장에서 버릴 남은 폐자재, 남은 자재가 있다고 짓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검소한 게 어떤 부를 이룬 배경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청운동 자택을 가보시면 다들 놀라실 겁니다. 거기 가면 정말 그 소박하고요. 제가 이제 옛날에 기자 생활 때 정주영 회장 집무실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회장의 집무실이면 소파가 좀 멋있고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하얀색 천으로 해서 이제 덮어 씌워둔 거예요.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그 하얀색 천으로 깨끗이 풀을 먹여서 깨끗하게 덮어 씌운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쓰는 겁니다. 사실은 그 현대 회장실 어떤 그 집기 자체가 보면. 예. 그런 거 보면 그 신발도 그렇고 그것도 이제 아들들이 다들 이제 닮아서 정몽준 회장도 보면 신발도 되게 오래 신으세요. 보통 10년씩 신는다 그래요. 발 크기가 굉장히 좀 보통보다 크다고 그럽니다. 295 정도 신으셨어요. 예. 그 이제 기념관에 가면은 영빈관에 그 구두 세크리가 진열이 되는데 이 금이 쩍쩍 가 있다 그러죠 구두에. 그 왜냐 그러니까 구두야가 하도 많이 칠해가지고 10년씩 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그게 쩍쩍 금이 가득하게 보이는. 저 신발을 보니까 참 저것이 어떻게 세계적인 엄청난 부자의 신발이었는지 참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세상인데. 정주영 회장이 요즘 젊은 세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지막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얘기가 정주영 회장이 젊은 세대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로 판단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오늘날 모든 그 미래 젊은 사람들이 그 어떠한 그 높은 곳을 향해서 갈등과 자기 불만과 그 속에서 살지 말고 가장 그
낮은 위치에서도 그 사회를 봉사하고 사회를 빛내면서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어떤 실패도 없이 그 아름다운 정신과 아름다운 혼과 그 위대한 영혼이 그 사람은 자연히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만들 거다. 예, 정주영 회장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존중받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정주영 회장은 존경받고 계십니다. 정치권 얘기 짧게 하나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오늘 또 광주를 갔습니다. 광주 가서 한마디 했거든요.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하나가 돼서 단합하고 또 혁신해서 총선 승리하고 정권 교체를 꼭 해내라는 것이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고 또 호남의 뜻도 그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과 함께 저희가 하나 꼭 짚어보고 싶은 게 호남과 야당은 운명 공동체다. 호남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말은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근간이 흔들려서 어떻게 버틸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호남이라는 튼튼한 텃밭부터 지켜야 된다라는 그 말은 맞는데 예. 지금 어떻게 지킬 것인지 아니면은 이 호남을 어떻게 다독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발언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광주가 원하는 혁신을 하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호남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된다. 저는 이게 듣기에 제가 생각이 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귀신탁신 같은 생각도 좀 들고. 문재인 대표가 바로 일주일 전에 조선대학 강연을 위해서 광주를 찾은 적이 있거든요. 예. 이때 광주에서 얘기한 것이 바로 이른바 문안박 연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그대로 있고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함께 공동 지도부를 구성해서 이른바 권력을 좀 나눠서 행사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이 호남이라는 곳 그리고 특히 광주라는 곳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전에 민주당 때부터 가장 당원 수가 많은 정말 텃밭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직의 어떤 권력을 나누는 문제는 바로 당원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광주가 원하는 혁신안을 내놓겠다라고 약속을 광주가 했지만 원하는 혁신을 하겠답니다. 예. 이 당원이 가장 많은 곳에 가서 당원이 위임하지 않은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했던 일주일 전의 발언 그리고 오늘 또 어떤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은 것 참 절망스럽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문재인 대표 바로 옆에 있었던 분이 주승용 최고위원인데 표정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장면을 좀 잠깐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표의 저 발언 끝나고 나서 주승용 최고위원이 아주 뼈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들 만나가지고 역대 대표 중에 이렇게 참패를 당하고도 오래 버티는 대표는 없었다. 이러면서 사과 요구부터 답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문 대표가 이제 호남 민심이 지금 심상치 않기 때문에 계속 지금 구애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한테 90% 이상의 열렬한 지지를 보여준 데가 바로 저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때는 5%가 나오고 어떤 때는 많이 나와도 20%인데요. 거의 다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호남이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에 다시 내려가서 호남이 구애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자기가 뭘 고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할 때 호남과 새정년이 운명공동체다? 근데 지금 하는 화법은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호남에 따라와 달라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문 대표라고 하면 내가 호남이 원하는 대로 내가 뭘 바꾸겠다. 내가 뭘 내려놓겠다. 내가 뭘 변화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문안박 제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내려가서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운명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혁신이라는 것도 내가 말한 혁신과 내가 말하는 방향으로 호남이 따라와 달라는 자기 주도의 이야기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책임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정주영 회장께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도 사회를 봉사하고 사회를 빛내면서 살면 존경받는다. 가장 낮은 위치에서도 당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되면 당원들로부터도 존경받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종교와 국가 행정이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스스로 핍박받는 약자를 자처하고 있는데 조계사는 보호받는 게 맞을까요?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계사의 한상균 위원장이 은신이죠. 숨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쭉 과정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글쎄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정당하다면은 나와야죠. 왜 거기가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요. 정당하다면 나와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정당하다면 당연히 나와야 되고 정당하지 못하다면은 조계사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고. 이런 건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교 분리의 원칙을 완전히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뭐죠? 정치와 종교의 분리. 근데 스님들도 정교 분리를 주장하시던데요? 네, 정교 분리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한상균 위원장을 거기다 숨겨놓고 있는 거는 정치에 개입을 하는 거죠. 네. 정치 개입하는 것이다. 정치 개입하는 거죠. 근데 조계사 측에서는 만약에 혹시라도 공권력이 투입이 되면 왜 종교의 정치가 들어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게요. 공권력이 저 사람을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행사되는 것이지 저 사람을 숨겨놓지 않았다면 왜 공권력이 행사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 조계사가 어거지 쓰는 거죠. 예. 아무튼 조계사에 있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2차 총궐기 오는 토요일입니다. 다가오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2차 총궐기를 하자고 하는데 가만히 은신해 있는 부분도 좀 편치 않아 하는 분이 많은데 그 은신해 있으면서 다음 집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는 평화 시위를 할 것이고 차벽이 있다라면 정당한 항의의 표현들을 하겠다라는 약속들을 지난 총궐기 때 얼마많은 물량의 살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집회 대우들은 꿋꿋하게 그것을 맞았었어요. 이번에도 많은 살수를 하면 저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맞을 수밖에 없죠. 저 내용에서 저희가 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차벽이 있으면 정당한 항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차벽을 있으면 뭐 쇠파이프로 부수든지 하겠다. 뭐 이런 것으로 그동안에 미루어 짐작이 되거든요. 차벽이 있으면 어떻게 타격을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법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 시위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차벽이 있건 없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청와대로 가자 그랬잖아요. 뭐 박근혜 대통령 뭐 혼을 내자. 이건 의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청와대를 쳐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합법적인 정부고 그것이 무슨 뭐 불법 정부도 아닌 거고 또 불법적으로 대통령이 거기 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 된 사람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의 관절을 그렇게 쳐들어가겠다. 그게 말이 돼요? 그것이 용납이 되는 것이 이 법치사회입니까? 그건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벽을 그 승인된 시위 범위 내다가 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 범위 바깥에다가 치고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것. 그것도 민주주의적으로 당선된 대통령과 대통령 관절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그게 왜 문제가 돼요? 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가 어느 집을 지금 뭐 이건 좀 이 비유가 적절치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도둑놈이 도둑을 어떤 집이 도둑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담을 치고 속에 맹견을 키웠는데 담을 넘어가서 맹견에 물렸어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담을 넘어간 사람이 잘못이죠. 네. 그런데 또 담을 부시고 들어갔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부신 사람이 잘못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정말 정당하지 못한 데다가 담을 쳤다면 그 얘기가 다르지만 정당한 데다 담을 친 것이 왜 문제가 되죠? 정당한 곳에 차벽을 친 것은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도 참 그렇습니다. 무슨 뭐 집회 뭐 복면 금지법, 그다음에 살수차 사용 제한, 뭐 백남기 방지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이 법이라는 게 뭐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야지 할 수 있는 건데 정반대 법안 발의하는 거는 쇼하는 거 아니고 쇼? 그런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경찰 차벽 금지법이라든지 이걸 보면요. 저게 평화적인 시위고
범위 내에서 지키는 시위라면은 그걸 얼마든지 보호를 해줘야 되죠. 예. 근데 지금 진선미 의원하고 거기 야당이 제출한 법은 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보호하자는 거 아니에요. 법을 위반한 사람을 보호하자는 거다. 네, 그렇죠. 그리고 다르게 보면은 폭력 시위를 조장하는 법이 되는 거죠. 네, 맘대로 할 수 있게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청와대 쳐들어가도 어쩔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러면은 실탄을 쏴요. 근데 한국은 그럴 수가 없는 나라.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네, 안 그러니까 되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또 워낙 총기 소유가 다 자유로우니까 경찰들로 총 많이 맞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차벽을 치고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 시위를 하라는 건데 그랬기 때문에 폭행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특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싶나 하면은 여당에서는 이게 미국 기준으로 하면 지난 11월 14일 그 폭력 시위는 폭력 시위가 아니고 폭동이거든요. 미국 기준으로는 그럼요, 라이엇이죠. 완전히 라이엇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게 라이엇이 저게 폭동이지 어떻게 저게 시위입니까? 그렇다면은 야당이 얘기하는 거는 폭동 진압 금지법을 만들자는 거죠. 예. 폭동 진압을 금지하지 말라는 거고 여당에서는 폭동을 예방하는 법안이다. 얼굴을 벗겨놓으면 폭동을 일으키지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폭동을 진압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에서 판단이 나야죠. 예, 폭동이라는 것을 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 네, 다를 수 있지. 아무튼 폭력 시위를 미국 기준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전경 입장에서 의무경찰 입장에서 보면 그때 무슨 차에 불 지르려고 할 때 주유구에 불 붙이고 이럴 때 의경들은 아마 이걸 거의 폭동으로 느껴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에 이제 불을 지르려고 하는 저런 장면들이 막 그렇게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면 되고 경찰이 거준 손 속에서 해서 항상 평화 시위만 한다면 차벽은 저절로 없어져요. 그거 차벽을 왜 치겠어요? 그런데 이제 복면금지법 같은 경우에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람이 내가 모자를 쓸 수도 있고 장갑을 낄 수도 있고 한데 어떤 사람은 얼굴에 무슨 흉터가 있어서 쓸 수도 있는 문제고. 근데 그걸 보면은 저기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다 복면을 했잖아요. 그거와 어떤 사람이 모자 쓰고 어떤 사람이 흉터가 있어서 마스크 그런 거와는 다르죠. 그거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죠. 저기서는 분명히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숨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마스크 썼잖아요. 단 한 명이라도 저건 뭐예요? 그럼 저 사람 흉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선량한 희생자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권 침해자가? 그러니까요. 인권 침해는 인권을 보호받을 만한 사람이 인권 보호를 받아야죠. 저렇게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의 인권을 더 앞세우기 시작하면은 인권 문제가 굉장히 어지러워지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는 폭력 시위 재발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시면서 이슬람 테러 세력들도 복면을 쓰더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자체는 맞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다소 폭력적 시위는 했지만 우리나라에 우리 국민을 어떻게 그렇게 비유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말은 갖다 붙이기에 딸린 거죠. 그런데 이런 정말 폭력 시위라든지 폭동을 행하는 폭동이나 거기는 좀 폭력 시위로 하시죠. 폭력 시위로 하죠. 그러니까 난 미국 기준으로는 전 분명히 라이엇이 미국 기준은 그렇다. 완전히 그런 건데요. 그 폭력 시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경찰을 위험하게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량한 국민과는 차별화가 돼야 되겠죠. 차별화가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종교의 역할이 어디까지가 인지가 좀 관건인데 우리나라에서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수배자입니다. 수배자인데 지금 조계사에 은신해 있고 그러면 조계사는 지금 공권력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저쪽이 주장을 하니까 이쪽에서는 들어가서라도 잡아야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종교시설 안은 치외법관, 법이 못 미치는 지역이어야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요. 과거에 우리는 6.29 당시 민주화운동 당시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은 어떻게 보면 불법 정권이란 말이에요. 예, 전두환은 정권은 불법 정권이다. 불법 정권. 그러니까 그 불법에 대해서 항쟁을 하는 젊은이들을 천주교에서 명동성당에서 그렇죠. 김석희께서 다 보여주셨죠. 네, 다 그렇게 보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국민적 지지가 있었어요. 그런 것은.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정당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 그게 어떻게 6.29 당시, 그러니까 1987년 6.29 당시와 오늘이 같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당시는 정당은, 불법 정권이었고 지금 합법 정권이다. 네, 합법 정권이고 또 국민이 공정하게 선거에서 만들어진 정권 아니에요. 그럼 그 정권을 존중해 줘야죠. 종교가 그걸 존중해 주지 못한다면 그럼 정권도 그 종교를 반드시 존중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고 서로가 서로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하자면 수배자를 종교단체에서 조계사 범인에 놔뒀기 때문에 치외법권이다? 그건 아니죠. 그렇고 치외법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외교관이 있는 그건 달라요. 그것과 이 종교단체는 완전히 다른 거고 1987년에 명동성당과 오늘의 조계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걸 구분해서 생각해야지 다 같은 연장선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80년대 명동성당과 지금의 조계사는 다르다. 완전히 다른 거죠. 한상균 위원장이 민노총 위원장이 어쨌든 폭력 시위를 살짝 주도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조계사 은신해서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그리고 또 폭력 시위가 될 수 있는 시위를 또 조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거기 숨어 있는 사람이 지금 수배자가 새로운 폭력 시위를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그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부의 역할 아니에요. 폭력 시위인지 아닌지 모르죠. 모르지만 폭력 시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뭐 차벽이 있는 한에는 또 뭐 정당한 항의표현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의표현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항의표현이라고 말의 항의표현이 지금 폭력 시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폭력 시위를 다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방송국에서 방송해주고 그 뭐 언론인들은 드나드나 보죠. 그게 말이 됩니까? 저기 자막 나오고 있는데 한상균 위원장이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조계종에다가 우리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좀 만나게 중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폭력적인 무슨 시위가 있었고 어쨌든 본인이 일을 저질러 놓고 왜 다른 데 가서 중재해달라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러고요. 조계사가 정부 우회에 있습니까? 조계사는 정부 위에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서로 다른 영역이죠. 다른 영역이죠. 그런데 이 한상균 위원장이 정부의 법을 어긴 겁니까? 종교법을 어긴 겁니까? 정부 주장이 따지면 정부의 법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줘야죠. 그리고 이게 종교가 재판관이에요? 중기 재판관 아니죠? 아니죠. 한상균 위원장하고 정부 사이에서 판단을 한다? 그럼 우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좋습니까? 지금 화쟁이 조계종 화쟁위에서 중재를 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청장이 이게 만납시다 하면 경찰청장이 면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정당하게 법정에 가서 자기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고 자기의 유무죄를 결정을 해야지 왜 경찰청장을 무슨 권유로 만나요? 경찰청장이 이게 뭐 좀 이렇게 다음 시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문서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정당화시키겠다는 건데 분명한 건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지키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뭐 경찰이 어떻게 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 지키라고 한 테두리를 벗어나가지고 경찰에게 폭행을 해서 뭐 100몇 명이 다쳤다고 그러죠. 거기다 불을 지르고 뭐 버스를 끌고 가고 그 경찰관들이 버스에 있는데 막 흔들어대고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이건 어떻습니까? 한상균 위원장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생들이 아프다고 울부짖는 목소리를 정부가 안 들어주면 종교계가 들어줘야 된다. 저분들이 아프다고 울부짖는 중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 말은 불자들이 보면 맞거든요. 중생이 아프다고 울부짖고 하면 종교가 들어줘야 된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것도 이제 말이란 건 참 만들면은 만들어지는 건데 우선 저 사람들이 중생이냐 그것과 또 중생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에요. 국민을 보호하는 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국민을 보호하는 건 정부의 역할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상균 위원장이나 또는 지난번에 그 폭력 시위를 했던 분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했잖아요. 그분들이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그 약자 강자가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게 왜 약자 강자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었다. 그 생명을 위협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용납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계사가 저분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조계사가 저분들을 내보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장 기간 중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이나 공과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삼당 합당 외환위기 이 부분이 제일 그 말하자면 김영삼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아픈 부분인데요. 비판받는 부분이죠. 네, 가장 비판받는 부분이고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비판했었고. 예. 근데 제가 저는 그 우선 그 삼당 합당이라는 것이 이게 짧게 생각을 하면은 YS가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야합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만 다르게 본다면은 만약에 3당 합당이 안 됐고 그랬으면은 굉장히 많이 소외받는 그 말하자면 군부 정권에 협조한 사람들은 완전히 이 정계에서 정치에서 주류 사회에서 밀려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최근에 생각을 하기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을 할 때 3분의 1은 독립 반대했고 3분의 1은 독립 찬성했고 3분의 1은 무관심했단 말이에요. 그럼 독립전쟁에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 다 포용을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미국의 초기 미국이 굉장히 안정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YS가 3당 합당을 안 했더라면은 당시에 말하자면 나쁘게 말하면 군부에 부역한 사람들은 완전히 사회에서 지금 뭐 친일파라 그런 식으로 밀려나갈 수 있었는데 YS가 그 사람들을 정치의 주류로 끌어들임으로써 그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벌써 20몇 년이 지나고 나서 20여 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겠다 해서 저는 일단 3당 합당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분이 근데 이제 그 신발 구두 한 20, 30년 신었다고 등산화 얘기를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신었던 등산화를 늘 수리해 주시던 분 얘기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AS가 한 93년도인가 그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갖고 오신 분이 YS 김영삼 대통령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그래서 그러면은 신발을 새로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이 신발은 AS를 무조건 해갖고 와라. 70년대 중반부터 그런 90년도 초까지는 계속 신으셨다고 봐야 되는데 그 등산 하나 갖고 그렇게 신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일반인들도 그런다면 벌써 몇 개는 먹고 계속 신으셨겠지. 예, 저도 이제 구두를 좀 오래 신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그래도 의회주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립만 한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게요. 그가 대단한 과거에는 YS가 결정을 하면은 YS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따라간다고요. 그리고 DJ가 결정을 하면 DJ와 YS는 워낙 거물이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YS하고 DJ하고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물 인사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물 인사가 없는 사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게 민주주의 원칙을 따라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다수결 제도를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다수결 제도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잖아요. 그 무시되는 다수결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떤 결정도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 사람이 결정을 했고 두 사람이 결정하면 다 끝났지만 지금 한두 사람이 결정을 해도 그 결정을 추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수결 제도가 살아나야지 앞으로 YS나 DJ 같은
사람 시대도 끝났고 또 그런 시대가 다시 오지도 않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 제도를 따라라. 그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야만이 나라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예. 지도자 이제는요 한 지도자에 의해서 국가 운명이 좌우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네, 그런데 자꾸 옛날을 그리워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러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다수결 알겠습니다. 제도를 우리가 존중하는 그 거. 말씀은 국회 선진화법을 빨리 손봐야 된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신발 등산화가 네. 낡은 김영삼 대통령이 20년 이상 신었던 네. 신발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표현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